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아시안 얼굴 자체가 위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조금만 이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제 올해 세금 보고 하실 분들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 보고 시에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 뭐 어떤 분들은 1,000불 이상, 뭐 2,000불까지도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0~700불 정도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현재 예상이 나왔습니다. 2025년 세금 보고가 작년 걸 올해 하잖아요. 그 세금 보고가 그저께 26일부터 이제 시작된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 그리고 부부는 최대 $12,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인해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한 $670 정도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44,000에서 $75,000 그 사이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까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소득 $44,000에서 $75,000 그 사이, 그분들은 이제 한 1,300불 이상 세금 절감 효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올해 이렇게 했다고 올해부터 계속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의약품과 식료품 등 이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재정 부담이 커진 그 시니어들의 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3년만 딱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작년 12월 30일 그때 기준으로 65세인 사람. 그러니까 올해 내가 1월 3일 날 65세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그때까지 65살이 되신 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독신은 조정 총소득 기준 $75,000 미만일 경우에 $6,000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부부 공동보고자는 $175,000 미만이면 $12,000의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그렇다고 공제를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제액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이 조금 줄어들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소득 기준을 그러면은 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씩 줄어드느냐? 소득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1 추가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적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신은 $175,000, 또 부부 공동보고자는 $250,000를 만약에 넘는다면 그때부터는 아예 소득 공제 추가적인 요구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뿐만이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 기존에 있죠. 이걸 포함하면 65세 이상 그 독신 보고자는 최대 $23,7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조금만 풀어드리면 표준 공제가 $15,750 가능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시니어 추가 공제가 $2,000 기존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한시적으로 3년만 딱 적용되는 추가적인 $6,000 공제, 이걸 합치면 $23,7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최대 $46,7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공제로 인해서 사회보장연금, 즉 SSA가 그러면 이제 세금 물지 않는 건가? 비과세로 전환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공제 액수가 이제 좀 늘어났다. 라는 것. 그러니까 공제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좀 많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어떤 그 과세 소득 액수가 좀 줄어드는, 쉽게 말해서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지 SSA 연금 자체가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서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니까 공화당이 또 행정부가 그게 싫으면 예산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좀 합의해라.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아이스 개혁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제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제도 한번 투표가 있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투표에서.
자, 이에 따라서 우려했던 연방정부 일시 셧다운 위기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이민 단속국 아이스의 개혁안을 제시했잖아요. 백악관에게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지만 아이스를 개혁하지 않으면 예산안은 통과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 정부 업무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 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열고요.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스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그 아이스 개혁안은 무엇이냐?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크게 보면 우선 단속 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할 것. 얼마 전에 영상 보셨죠? 어떤 동양계, 미국에서 뭐 한 4살 때 만나서 시민권자인데, 라오스계인가요? 타오라는 그분. 문 열으라고 해서 문 안 열리고 갑자기 막 이만한 쇳덩어리로 문 콱 부시고 들어가서 막 반바지만 입고 있는 노인을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막 끌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영장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단속하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 정부와 협력을 통한 이 무분별한 순차 활동을 자제할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다닐 때 이 복면 마스크 이거 쓰지 말 것 등입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내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언가 좀 너무 과감하게 막 행동할 수 있고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지 말 것.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식적이고 필요한 정책 목표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스가 고삐를 죄고 정비되기 전까지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직도 좀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일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돼서 이 예산안 패키지가 오는 31일 동부 시간으로 밤 12시, 31일이래 봐야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벌써 1월 30일이에요. 참 빠르죠? 네. 31일 이래 봐야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동부 시간으로 내일 밤 12시 자정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치안과 국방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을 또 맞게 됩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렸던 아시안 얼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 얼굴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위협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민 단속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남미계 쪽, 이 히스패닉계 쪽 사람들 얼굴을 갖고 있으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히스패닉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계, 아시안계 얼굴도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좀 증언한 사람이 있는데요.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노숙자 쉼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작 리 목사라고요. 이 아이작 리 목사가 어제 온라인을 통해서 미 전국에 있는 이 한인 기자들하고 이 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이스의 활동을 지금 이곳 미네소타주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내가 노숙자 쉼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노숙자 쉼터 센터까지도 아이스 요원들이 2번이나 들이닥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비상용 가방을 항상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고, 더 웃기는 건 주변에 자신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는데, 정작 아이작 리 이 목사 이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상용 음식, 물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은 패키지 그를 항상 주변 차 안에 구비해 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스 단속이 지역 경제에 좀 피해를 많이 주어서 실제로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인들 어디서든지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작 리 목사는 한 식료품점 주인, 이분도 이제 한국 분인데 지금 이민 단속의 영향이 팬데믹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하냐 했더니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자기 식료품이 한 3, 40%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 60%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네. 팬데믹 때는 마스크 쓰고 내가 정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마스크 쓰고 주변에 좀 조심해서 좀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제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좀 두면서 다니고 마켓 다니다가 이제 물건 사갖고 빨리 집에 가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사회적 거리나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괜히 집 밖에 나왔다가 바로 잡혀갈까봐 그래서 겁나서 아예 나오질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그 식료품점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장 리 목사는 이어서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들 중에서 두 가족이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몇 달 전서부터 교회에도 나오지도 않아서 그 두 가족의 그 얼굴을 본 지 몇 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 얘기도 좀 했어요. 자신도 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뭐 두 어린 자녀 당연히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지만 누가 봐도 이제 동양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 어린 자녀들이 외출할 때 그 자녀들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그 백팩에 살짝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호루라기를 일일이 다 쥐어주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좀 다급한 상황이라든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호루라기를 손에 쥐어주었다라면서 정말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위협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태어난 이 아이장 리 목사의 자녀 케이스가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샘플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곳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아이장 리 목사가 계신 곳은 바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미네소타주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심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미네소타주에 사실은 또 우리 한국에서 온 소위 한인 입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한인 입양인들도 지금 멋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두려움에 최근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인 입양인 킴 파크 넬슨이라는 분, 뭐 라스트 네임이 뭐 김씨 이씨가 아니니까 한인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100% 한국 사람입니다. 입양됐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킴 파크 넬슨이라는 분은 지금 위노나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파크 넬슨 교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주요 전술로 채택한 이 아이스가 이민자라고 생각할 어떤 그런 인종적인 특징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얼굴 딱 봐서 백인이 아니면 또 뭐 흑인 분들도 좀 괜찮죠. 그런데 이제 히스패닉계나 두 번째로는 동양계 이런 특징이 있다면 누구나 잠재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히스패닉계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크 넬슨 교수는 자신도 백인 부모를 가진 시민권자이지만 얼굴이 동양인 얼굴이라 여러 번 위험한 일을 겪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크 넬슨 교수는 입양인들이 미네소타 전체 한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백인 가정에 입양된 탓에 어떤 한인 커뮤니티나 다른 무슨 입양인 커뮤니티 뭐 이런 것과 뭐 거의 교류가 없어서 사실 어떤 정보 같은 것에도 좀 둔감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을 좀 뒤늦게 깨닫고 본인들이 미국에서 당당히 백인 부모 밑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얼굴이 동양인 얼굴이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최근 들어서야 알았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두려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크 넬슨 교수는 또 입양인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뭐 그런 것도 뭐 어렸을 때부터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류가 누락된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은 체포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3살, 4살 때 미국에 입양돼서 백인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떤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겪었겠지만 내가 미국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그 백인 부모 밑에서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미국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내 어떤 체류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체포됐을 때 보니까 실제 서류가 좀 구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 입양인 커뮤니티 중에서 한국에서 온 입양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크 넬슨 교수 자신도 외출할 때면 이 아이스 활동이 보고된 어떤 위치가 어디인지 미리 좀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지금 아이스의 단속이 어디서 되고 있다 이거 서로 막 이게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런 게 없는 다른 지역으로 좀 우회해서 간다든지 또 마켓 보러 갈 때면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간다든지 이걸 일일이 아이스의 활동 구역을 좀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정말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에 빠졌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크 넬슨 교수는요, 혹시 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시민권자니까 이제 미국 여권 이거를 늘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때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 위치 추적기 이런 것도 자신의 그 핸드백 안에 숨긴 채 요즘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 멀쩡한 그 위노나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신데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이작 리 목사는 일부 입양인들은 예상과는 달리 부모가 절차를 잘 몰라서 시민권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입양인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대요. 뭐 양부모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양부모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좀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입양인인데 뭐 서너 살 때 미국에 왔는데 지금 뭐 20대,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시민권을 아직 안 받은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는 뭐 미국에서 30년, 40년 살았는데 걱정 없어 했는데 아이스한테 단속이 되면은 깜짝 놀라게 그때서야 이제 낭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네소타주에 그러면 입양인이 얼마나 있느냐? 미네소타주 전체 한인은 약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 한 1만 5천여 명 정도가 입양인이라고 합니다. 그 미네소타에서 이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의 그 입양인들 상황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전언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스가 다음 달 8일 북가주에서 열리는 슈퍼볼. 이 슈퍼볼 경기 때 이민 단속 요원을 그리로 볼에서 배치한다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장이 속한 그 샌호세의 맷 마한 샌호세 시장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슈퍼볼에 아이스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가 한 말이 단순한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인지는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배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슈퍼볼. 이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1년 최고의 경기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판 경기 스포츠가 바로 이제 슈퍼볼인데 슈퍼볼 경기 시간에는 미국 전체가 사실상 멈춰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슈퍼볼 진행되는 그 경기 시간에는 골프장도 한산해요. 그렇게 부킹하기 어렵고 막 그랬던 골프장도 한산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 시간에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전 슈퍼볼 관심 없나? 이 시간에 골프를 치고 있어. 골프는 다음 주에 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뭐 슈퍼볼은 전 미국인이 지켜보죠. 자, 올해는 더더욱이 관심을 끄는 경기입니다. 11년 전 그야말로 명승부를 펼쳤던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하고 시애틀 시혹스 간의 이 재대결로 지금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러면 시애틀을 응원해야 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을 가봤었는데 제가 흥미로운 걸 느꼈습니다. 시애틀은 그 풋볼 팀은 있잖아요. 시애틀이 아니구나. 캐나다구나. 캐나다 밴쿠버를 갔었는데 캐나다 밴쿠버 사람들이 시애틀 스포츠팀을 응원하더라고요. 왜? 자기네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풋볼도 없고 또 야구도 없으니까 그때 밴쿠버 갔을 때 보니까 그 스포츠바에 갔더니 시애틀 그 메리너스 야구를 그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응원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제가 시애틀도 가봤었는데 시애틀 갔을 때 저는 어느 도시든지 갔을 때 그 도시의 그 야구장 또는 농구장 이런 스포츠 경기장을 한번 가보는 게 이게
취미인데 시애틀은 그 야구장하고 그 풋볼 경기장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가깝게. 네, 그래서 일타쌍피 한 번에 가서 이제 두 개를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하고 경기 그렇다고 이제 이 경기가 그 지역에서 그 시애틀이나 그 뉴 잉글랜드 그쪽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슈퍼볼 경기는 어디서 하느냐? 요번에는 북가주 그 샌호세 잉글랜드 경기장에서 슈퍼볼을 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수많은 팬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슈퍼볼 경기 때 배치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민자 단속을 전담하는 그 아이스 요원을 배치하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단속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포함한 다른 주요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슈퍼볼이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과 협력하는데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요원이 배치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는 또 여기저기서 많이 논란이 있는 걸 의식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스 요원이 배치돼도 이민 단속 임무로 꼭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다. 안전 확보 뭐 이런 거로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치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럼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일이 붙잡고 너 영주권 내놔봐, 시민권 내놔봐, 너 합법 체류 비자 갖고 와봐 이런 거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인지 지금 뭐 아직 확답은 안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그 명쾌하게 답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경제화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명쾌한 답을 모르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뭐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쾌한 가부간에 명쾌한 답을 정부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에콰도르 영사관에 침입을 하려다가 저지를 당하자 이제 무산에 그친 무위에 그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큰 뉴스냐? 에콰도르 영사관이라 하면 그게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에콰도르 영사관 그 건물 테리토리는 에콰도르 영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한국 대사관 건물 그 부지는 한국 영토라는 것입니다. 한국 테리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 아이스 요원들이 에콰도르 영토를 무단 침범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자 에콰도르 본국에서는 크게 분노하면서 에콰도르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를 불러서 아주 큰 어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외무부는 아이스 요원들이 당시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에콰도르 영사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에콰도르 영사관의 직원들이 이를 막고 비상 절차를 가동해서 당시 영사관에 있던 그 에콰도르 국민들의 안전을 잘 보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에콰도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불체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잡으러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 아이스 요원이 그런 법을 몰랐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리 저 안에 불체자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길거리로 나온 다음에 뭐 잡았으면 모를까. 저 안에 있는데 에콰도르 영사관으로 들어간다? 그건 남의 나라 영토를 침입하는 것이랑 똑같은데 그걸 그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다? 그 사람이 그런 아이스 요원이 그런 법을 모르나? 뭐 약간 좀 그런 퀘션이 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그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에콰도르 영사관에 막 아이스 요원들이 이 유니폼 입고 막 들어가려니까 그 안쪽에서 그 직원이 보고 깜짝 놀래갖고 막 노노노 소리치면서 막 그 문 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이스 요원을.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너 지금 터치하면 나 너 잡아갈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콰도르 영사관 직원이 내가 너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 들어오면은 너는 남의 나라 영토에 침입하는 거야. 넌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그걸 알게 됐는지 거기서 이제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잘 끝난 것이 영상으로 보입니다. 자, 이후 영사관 직원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까지 영상 속에 보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주재국의 법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아이스가 됐던 무슨 FBI가 됐던 경찰이 됐던 그런 법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영사나 대사의 허락 없이는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국제법입니다. 법. 왜? 이유는 뭐예요? 네. 그 나라 그 대사관, 영사관 건물은 그 나라 영토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에콰도르 영사관 진입을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아이스 요원들은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간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시 와서 너희들 모두 체포해 갈 거야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 그런 얘기 했느냐? 그 커피숍이 그 시위대가 시위한 다음에 이제 자주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대 중에 일부분이 불법 체류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요원들이 그 커피숍에 가서 거기 가서 화풀이 종로에서 뺨 맞고 거기 가서 화풀이 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찍혔습니다. 뭐 좋습니다. 단속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어떤 법규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인권은 물론입니다만 이 국제법까지도 무시하는 알고도 무시한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아이스 일부 요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와 비난이 어제부터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이 병력이 배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들과는 또 별개로 아이스 요원은 이제 이민 단속 용도고 이제 주방위군은 작년 여름 이후에 그 각종 시위를 이제 막기 위해서 치안 그 유지 때문에 주방위군이 배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방위군 배치에 따른 비용이 미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1억 달러씩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관세 해가지고 돈 벌었는 걸 여기다 다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연방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 내 연방의회 예산국이라고 정부 기관입니다. 이 의회 예산국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예요. 여러 도시에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9,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의 1억 달러죠. 지난해 6월 이후에 그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척결과 질서 유지 등등을 이유로 들어서 LA를 비롯해서 뭐 워싱턴 DC, 멤피스, 포틀랜드, 시카고 그리고 뉴올리언스 등 미국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그중에 LA와 시카고 그리고 포틀랜드 이 세 곳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병력 철수 명령이 내려져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 도시에는 여전히 지금도 주방위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돈이 들어가죠. 의회 예산국은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만일 배치한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봤을 때 약 한 달에 2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병력 한 명당 뭐 월급, 급여는 물론입니다만은 식비, 뭐 어디 움직일 때 이동비, 그리고 숙박비, 집 떠나서 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복리후생 비용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 DC에서는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이 배치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 달에 워싱턴 DC 지역에는 한 달에 한 5,500만 달러가 이제 매달 들어갈 거고요. 멤피스에는 한 달에 한 2,8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1년이면은 곱하기 해보면 금방 답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 그 예산 분석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는 포함이 됐지만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병력이 일을 하다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뭐 치료해주는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 노후를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거는 포함 안 된 거고요. 또 하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내 집에 있으면 막 가족들하고 짜증 나는데 이게 집 떠나서 여기 와 있으니까 재밌는데 좋은데 편한데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난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아. 나 여기 장기 복무, 소위 말해서 말뚝 박을 거야. 그래서 장기 복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복무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업프런트 머니로 얼마 사이닝 보너스를 줘야 되고요. 목돈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등급이, 계급이 달라지니까 또 월급이 지금보단 다른 차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그 추가적인 비용, 이건 아직 포함시키지도 않은 비용이 지금 그렇게 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방위군의 배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일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연방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 잘 아시죠? 팝계의 보스,
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그 이민 단속의 그 시민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뭐 돈 벌라고 신곡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엊그제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신곡 제목은 Streets of Minneapolis입니다. 미네아폴리스의 거리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음악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요. 가사도 되게 좀 쉬워. 예. 킹 트럼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뭐, 스티븐 밀러 규탄하는 얘기, 크리스티 놈 국토장부 장관 비탄하는 얘기, 뭐, 아이스 아웃,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아폴리스에 파견되어 있는 아이스 요원들을 향해서, 킹 트럼프의 프라이빗 아미라고 표현을 하는 가사도 나와요. 개인 사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그리고 뭐 연방 정부의 깡패들이다 뭐 이렇게 좀 세게 가사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중음악의 가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디 뒷골목 가사 들릴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인데 멜로디 자체나 음악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멋져요.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 특유의 어떤 힘 있는 그런 음악인데 가사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보세요. Streets of Minneapolis. 일부 가사에는 뭐 그렇게 뭐 스티븐 밀러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놈. 자, 스프링스틴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 가사에 그렇게 했고 우리는 미네아폴리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사 속에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래 끝날 때 우리가 이제 노래 끝날 때쯤은 보통 뭐 빰빰빰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끝날 때 빰빰빰 이렇게 끝나면서 빰 이렇게 여운이 갈 때 여기 막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면 아이스 아웃, 아이스 아웃. 이 마지막 밤 이 여운과 아이스 아웃이라는 구호가 막 같이 섞여서 흘러나오면서 페이드 아웃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끝납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들려드리기에는 여기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들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흉내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심심할 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알렉스 프레티가 그때 총격으로 사망해 지난 24일이었잖아요. 24일 날 그 사건 소식을 듣고 바로 앉아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루 만에 완성했어요. 하루 만에 완성해서 그 다음 날 밴드 모아가지고 연습해서 바로 그 레코딩 샵에 가서 바로 레코딩 했고 어저께 바로 취입이 됐습니다. 완전히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작곡 하루, 밴드 연습 하루, 레코딩 취입하는데 하루, 그리고 어저께 나온 거예요. 네. 자, FBI가 어제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를 들이닥쳤습니다. 어디를 들이닥쳤냐? 풀튼 카운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FBI가 선관위에 보관 중인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싹 다 가져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그 WSB-TV는 FBI 요원들이 무려 상자 700개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져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 왜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이제 바이든 그때 후보한테 패했잖아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을 때 한 11,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한번 재검표해보면 뭐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표수로 바이든의 승리가 나온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그 조지아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해왔죠.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해서 이제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선거 캠프 관계자 19명을 상대로 선거 부당 개입 그리고 선거 방해 혐의 등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겨서 승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계속 기소 상태에서 막 지내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펜딩까지는 아니고 뭐 원래 미국에서 그 선거 재판 그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2020년께 쭉 몇 년 걸리다가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자 그 직후에 바로, 그러니까 작년에 바로 그 기소된 사건 자체가 종료되고 철회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기소된 건 없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뒤끝 작년 풀턴 카운티를 뒤져 그래갖고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스 700개에 달하는 분량을 다 뺏겨서 지금 이제 FBI가 아마 조사하겠죠.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한국의 그 경제력은 항상 이제 요즘 들어서 어느 순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10등일 때도 있고 뭐 9등일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세계 한 10등, 9등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군사력은 세계 몇 등일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계 5등입니다. 대단하죠. 네. 군사력 평가기관인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인 145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3년에 9위, 2014년에 7위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에는 6위로 조금씩 계속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4년부터는 5위에 올라선 다음에 계속 3년 연속 지금까지 24, 25, 2년 연속 5위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뭐 견인포, 자주포 등등등 한국이 만든 그 무기에 대한 큰 평가를 받으면서 이 5위를 굳건히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한은 몇 위일까요? 네, 북한은 3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맞붙으면 당연히 한국이 이기겠네?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붙으면은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죠. 양쪽 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건 뭐 상상조차도 우리 하지 말도록 하죠. 여하튼 북한은 31위로 나왔습니다. 북한은 2019년에는 18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36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31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평가에서 그러면은 한국이 5위면 1, 2, 3, 4는 어딜까요? 네,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2등은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네, 2등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 4등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5등. 그러면 한국 밑으로 지금 뭐 유럽의 그 나라들은 몇 등일까요? 네, 프랑스가 6등, 일본이 7등, 그리고 영국이 8등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공습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다 그냥 기브업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란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이란의 딜레마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소식까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강한 군사적인 압박에 직면한 이란이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중단, 당장 중단 이거를 수용을 안 하자니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군사적으로 수용을 하자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이제 이란 정권의 그 입장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굴욕이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메네이는 서방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방에 저항을 해야 하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뭐 막 외치면서 국민들 착취하면서 모든 돈을 거기다 끌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미국이 자꾸 때릴까봐 무서워서 이걸 포기한다면 소위 말해서 자기들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근데 체면 안 서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기조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이 제재 완화해줄게라는 어떤 당근을 대가로 한 미국의 그 핵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미국이 두드러 팰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커프는 이란에 대해서 핵 연료 농축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군부는 미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 정권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정권도 정권이지만 이제 군부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군부가 가장 강경하니까.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란에서는 미국의 공습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공방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최고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
진 앞으로 나가는 거죠. 퇴는 후퇴 뒤로 빠지는 거죠. 양난 두 가지 다 난 골치 아프다 이제 그거죠. 쉽게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사실 이게 자칫하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도 뭐 구석에 몰리면 죄송합니다. 뭐 쥐도 구석에 몰리면 뭐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모쪼록 이란이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뭐 우리가 진퇴양난 이래도 두드러 맞고 저래도 두드러 맞고 이럴 바에야 야 우리 다 같이 죽어 뭐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쪼록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미국이 상황 그 매니지먼트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주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요와 관련된 뉴스가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뉴스 마지막 부분으로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